EBS 무릎학교 사회 정성화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명지대학교에 있는 정성화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고대 그리스로의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요즘 시간이 좀 있으면은 시내에 나가서 영화를 많이 봅니다. 요즘에는 경비도 많이 들이고 또 많은 사람이 동원이 돼가지고 아주 스펙타클한 규모가 큰 영화를 많이 만듭니다.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셨죠? 네. 최근에 제가 본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고대 로마 제국의 검투사를 얘기한 글래디에이터 그런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아직 못 봤어요? 네. 예. 또 얼마 전에는 트로이의 목마의 얘기를 하는 트로이라는 영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트로이에 관한 전설을 이야기도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신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우스라든가 아폴로라든가 하는 이러한 신들이 고대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 중에 마라톤에서 많은 선수들이 최근에 금메달을 땄었죠. 황영조 선수라고 몇 년 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문주익의 영웅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졌죠. 또 여러분, 일제시대 때 송규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 선수는 일장기를 손으로 가리면서 신문에 그것을 알려져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까지도 뜨겁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올림픽이라든가 또는 마라톤 같은 경우는 다 고대 그리스에서 그것이 유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알려진 겁니다. 또 고대 그리스에는 우리들이 오늘날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많은 문화 전통을 지금 남겨줬는데 그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것이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입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도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게 되면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오늘날의 우리 주위에는 알게 모르게 고대 그리스의 문화와 전통들이 아직 우리 사회에 많이 스며들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고대 그리스의 역사와 문화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역사적 교훈을 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PDF 화면을 보게 되면은 고대 그리스의 그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의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 중에서 고대 그리스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였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 옆에 보게 되면은 소아시아라고 불리우는 큰 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는 소아시아로부터 보다 발달된 문화가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 들어와 가지고 지중해에서 가장 먼저 문화가 이 지역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지역은 기후로 따져보게 되면 아열대 지역이에요. 기후가 온대보다는 조금 뜨거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식물도 보통 아열대성 식물이 많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오렌지라든가 포도, 올리브 같은 그와 같은 식물들이 이 그리스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날씨도 덥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외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노천 강당이라든가 야외 문화가 많이 발달된 지역이 고대 그리스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대 그리스에는 분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닷가를 주변으로 해서 분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을 보게 되면은 서울도 분지 형태입니다. 서울 주변에 보게 되면은 북한산이라든가 또는 삼각산이라든가 그리고 한강이 있어가지고 이 산이 둘러싸여 있어서 이 산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서울을 방어하게 되고 또 위급할 때는 한강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퇴로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이와 같은 분지 형태가 많이 나타나서 이 분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의 도시국가가 형성되었고 도시국가의 문화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도시국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 도시국가가 형성된 주된 지역,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도시국가인 아테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에 나와 있는 아테네의 모형은 기원전 5세기 아테네가 가장 발전했을 때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아테네가 발전했던 그 상징으로서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파르테논 신전은 바로 이 그림상의 제일 우회에 있는 것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아테네의 도시국가 또는 기타의 도시국가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크로폴리스는 영어로 얘기하면 어퍼시티, 상부 도시입니다. 위에 있는 도시라는 뜻이죠.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좀 위에 있죠? 언덕, 달걀 모양의 언덕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전을 모시는 장소입니다. 신전은 참, 엄숙하고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런 장소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높이 모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아크로폴리스, 위에 고대 신전을 모셨고, 여기에는 여사제들과, 올림픽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죠? 성화 제치하는 그런 사제들. 그 여사제들과 또 여사제들이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 주위에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아고라, 상인들이 거래도 하고 또 주민들이 여기서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일 외곽에는 농촌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아테네 그리고 여타 도시국가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아크로폴리스, 그리고 이 아고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농촌 지역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는 이와 같은 아테네 도시국가가 본토에만 한 2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 주위에는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섬 주위에는 1000여 개의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도시국가입니다. 오늘날의 규모에 비교해 보더라도 그 당시 기원전 5세기에 이 정도 규모면 엄청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국가가 많고 그러니까 서로 영토도 넓히고 또 경쟁하면서 전쟁도 많이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평화로울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776년부터는 서서히 사람들이 이제 우리 그만 전쟁을 하고 좀 평화롭게 지내자 하면서 4년마다 경기를 가지고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로운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올림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는 우리들이 이와 같은 아테네 외에 또 아테네 그 파르테논 신전과 함께 많은 점이 유명합니다.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민주정치예요. 민주정치라는 것은 우리들이 직접 우리들의 의원이나 우리들의 대통령을 뽑는 제도입니다. 직접 민주정치 제도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직접 선출해가지고 이 사람을 지도자로 모셔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 정치 제도인데, 이것이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민주정치,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권리와 이러한 그 정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투쟁도 하고 또 타협도 하면서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그것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아테네 민주정치의 발달을 칠판의 판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는 기원전 6세기경에 일반 평민들이 점점 부자가 되면서 돈을 많이 벌면서 정치 권력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족과 평민 간에 알력이 생겼고, 이 알력 속에서 집정관이라고 불리우는 오늘날의 대통령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집정관들이 서서히 평민들에게 권력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최초의 집정관이 솔론이라고 불리우는 집정관입니다. 솔론은 평민들에게, 돈이 많은 평민들은 이들에게 참정권도 주는 그러한 금권 정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솔론의 뒤를 이어서 페시스트라투스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정치가는 평민들을 위해서 세금도 약해지고 평민들을 위해서 소위 빵과 서커스의 정치를 했습니다. 이어서 페시스트라투스의 뒤를 이어서 클레이스테네스, 이 사람은 도편 추방제라는 정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 도편이라는 것은 조개껍질입니다. 조개껍질을 통해서 일종의 인기 투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시민 중에 독재자가 될 만한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는 사람들은 인기 투표를 통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6,000표 이상 나왔을 때 이 사람을 10년간 국외로 추방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테네 민주정치를 황금기를 만든 사람은 페리클레스였습니다. 페리클레스는 민주정치의 황금기가 바로 이 시대에 돌아했는데 아테네는 이전에 그 페르시아, 동방의 엄청난 제국이었던 거대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와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페리클레스 시대의 민주정치를 아테네는 황금기로서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테네는 이후 계속적으로 발전했고 델로스 동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에는 아테네와 함께 또 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도시국가가 또는 아테네와 대조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국가가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였습니다. 여러분, 스파르타식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습니까? 네. 여러분, 스파르타는 우리들이 흔히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많이 쓰는 말입니다. 교육제도가 스파르타식이라든가 또는 군대에서 훈련을 스파르타식으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주 엄격하고 규율이 있고 또 훈련을 아주 심하게 받는 그러한 교육제도, 그러한 양식을 스파르타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였던 스파르타에서 유래가 된 말인데요. 스파르타는 그리스 남쪽에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조그만 반도가 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스파르타는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스파르타는 전체 인구 중에 95%가 노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믿기지가 어렵죠? 이 전체 95%의 인구 중에 일부 노예는 상업이나 공업에 종사하고 또 대다수의 노예는 농업에 종사합니다. 이들은 나가서 농업이나 상업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에는 단지 5%의 사람들만이 시민입니다. 이 사람들은 농업이나 공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 5%의 스파르타 시민들을 위해서 95%의 노예들이 일을 하고 먹여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의 스파르타 시민들은 항상 전쟁을 하면서 국가를 비울 때 이 95%의 노예들이 언젠가 자기 등을 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훈련을 하고 가혹한 체제 유지를 했던 것입니다. 외국과의 교육도 없었습니다. 교통도 없었습니다. 무역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북한이나 이렇게 폐쇄된 나라, 그러한 나라를 연상하면은 아주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교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테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민주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했는데 반해서 스파르타는 그렇지 못하고 군사적이고 폐쇄적이고 전제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파르타 시민들 그 5%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7살 때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가지고 30살, 30살 때까지 군대 공동 병영 생활을 합니다. 스파르타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국가의 소유입니다. 아주 철두철미한 국가의 전제적인 그러한 도시국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이 두 대조적인 국가는 다른 많은 도시국가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동방의 대제국 페르시아가 기원전 5세기에 아테네를 공격했을 때 힘을 합쳐가지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유래 알고 있죠? 또 마라톤 유래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세 차례에 걸친 거대한 전쟁에서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중심이 돼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승리하고 그 승리의 기쁨으로 마라톤이라는 그러한 경기가 처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의 아테네와 이 스파르타는 서로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네는 아테네 나름대로의 거대한 델로스 동맹이라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또는 스파르타는 스파르타 나름대로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었어요. 양 파벌 정치, 파벌 집단의 생각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도시국가들은 스파르타를 지원하고 일부 도시국가들은 아테네를 지원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통 그리스가 문화는 찬란했지만은 그러나 이같이 파벌이 심해지고 도시국가들끼리 전쟁을 계속하면서 결국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꺾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사적으로 아주 강했던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동맹에서 아테네, 지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뛰어난 이 그리스의 아테네 도시국가를 무너짐으로써 군사력이 문화를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결국 그리스의 찬란했던 도시국가의 문명은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계속 싸웠습니다. 서로들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한때는 테베가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내분이 계속되면서 이후에 동방의 마케도니아,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잘 알고 있죠? 마케도니아, 이 그리스를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마케도니아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뒤에는 로마 제국, 거대한 로마 제국이 그리스를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그리스는 참으로 훌륭한 나라였지만은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같이 결합하고 같이 힘을 합하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패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의 정치를 도시국가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그리스가 남긴 문화유산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그 지도에 맨 처음에 보여준 그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여러분 이 파르테논 신전 혹시 사진이나 실물로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이 파르테논 신전을 보고 느낀 감정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크고 웅장하죠? 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언제 지어졌냐면은 페르시아 전쟁을 이기고 아테네가 이제 엄청나게 경제 대국으로 번창하면서 민주주의 황금기, 아까 페리클레스 시대라고 그랬죠? 그 페리클레스 시대에 지어졌던 것입니다. 아테네는 많은 지역으로부터 각종 곡물이 들어왔어요. 또 많은 지역의 도시국가들이 아테네에게 돈을 바쳤습니다. 이러한 자금을 가지고 아테네 시민들은 파르테논 신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오늘날의 규모로 따지자면은 약 10억 불이 소요되는 엄청난 그러한 공사였습니다. 여러분 10억 불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바로 그와 같은 엄청난 경비가 이 파르테논을 건축하는 데 들어갔던 것입니다. 파르테논은 그리스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처녀 신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신전입니다. 신을 모신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의 지도자였던 페리클레스가 그의 친구인 건축가 피디아스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건축가 피디아스라고 불리우는 사람에게 의뢰해서 이 파르테논 신전을 짓고 이 신전 안에 아테네를 보호하는 여신을 모시도록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테네의 수호신이 아데나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여신이에요. 또는 아테네라고 불리우는 그런 여신상인데 이 여신상을 이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이 신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피디아스는 이 아데나의 여신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는 아데나의 여신상은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졌습니다. 아데나의 여신상은 일설에 의하면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탐을 낼 만한 그러한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파르테논 신전을 보게 되면 여러분 거의 다 직선으로 보이죠? 기둥이 있고 위에 지금은 이렇게 많이 망가졌지만은 기둥이 있고 또 삼각형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기둥들이나 또는 삼각형의 모습, 박공이라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다 직선 형태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가서 보면은 이 파르테논 신전에는 직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신전은 철저하게 곡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외형적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확실하게 느끼기 위해서 직선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곡선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일종의 건축 소비자주의라고 할 수 있죠.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 신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전이라는 것이 신을 모시는 그러한 집 아닙니까? 신을 모시는 집인데도 이와 같이 소비자주의, 건축을 보는 사람, 우리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부석새 무량수전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저는 우리 학생들과 여러 번 답사를 많이 가서 그 부석새 무량수전을 볼 때마다 상당히 많은 감명을 받습니다. 부석새 무량수전은 우리나라 최고의 그 목조 건물인데요. 이 파르테논 신전하고 부석새 무량수전하고는 아주 일맥한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둥이 모두 배흘림 양식이라고 그런 양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가운데가 이 기둥의 가운데가 좀 둥그렇다는 겁니다. 상층부하고 하층부에 비교해서 기둥의 폭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부석새 무량수전도 그렇고 또 이 파르테논 신전도 이와 같은 배열림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 소비자주의 또는 보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신전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르테논 신전은 직각사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제일 위를 보게 되면 박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공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박공 부분은 지난 이것이 기원전 5세기에 만들어졌으니까 2500여 년이 지났죠. 그래서 오랜 그 역사의 풍파 속에서 지금 이런 상태로 남아있는데 이 유물 중에 일부는 영국 대형박물관에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박공은 참 살아있는 생동스러운 살아있는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테네 여러 신들의 모습을 이 조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테네의 여신상, 아데나의 여신상이 이 조각에 새겨져 있습니다. 또 이 직각사각형의 형식인데 황금 분할, 황금률, 황금률의 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2n 플러스 1 대 n의 비율이라는 그 황금률의 분할을 가지고서 이것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파르테논 신전과 이 아데나의 여신상은 이 안에 있었는데 아데나의 여신상에는 방패가 있습니다. 방패. 지금은 사라져버렸지만 이 방패에 그 파르테논 신전이나 아데나의 여신상을 조각했던 피디아스라고 불리우는 사람. 여러분, 페리클레스의 친구라고 그랬죠? 이 친구가 자기의 모습을, 초상의 모습을 그 여신상의 방패에 그려놨습니다. 우리 참 사람이라면 그러한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조각도 하고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욕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피디아스는 이 방패에 자기 모습을 그려가지고 신성모독죄, 신성불경죄로 걸려서 비참한 처우를 맞았습니다. 참 재미나는 그런 역사의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파르테논 신전에도 고대 그리스에는 또 뛰어난 문화 업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명한 철학자들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들을 알고 있으십니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같은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출신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지식 자체를 사랑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와 같은 것은 우리는 애지정신이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식 자체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주의 근본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살고 있는가? 이와 같은 존재에 관계된 것, 우주의 본질에 관계된 것, 이와 같은 것들을 고대 그리스인들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탈레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은 철학자인데요. 우주의 본질을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피타고라스의 정의라고 수학에 나오는 공식이 있죠. 이 피타고라스도 철학자인데 고대 그리스 출신이에요. 피타고라스는 숫자가 우주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외에도 아까 얘기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 같은 사람들이 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오늘날의 근대 철학의 기원은 바로 이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애지정신과 함께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파르테논 신정에서도 우리 사람을 중요시하는, 신을 섬기지만은 사람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또한 그리스의 종교를 보게 되면은 제우스라든가 아폴로라든가 하는 많은 다신들이 있습니다. 이 신은 전지전능하지만은 동시에 인간과 같은 사랑도 하고 인간과 같은 증오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인들이 얼마나 인간주의적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는 이와 같이 철학이나 지식, 그리고 또 파르테논 신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많은 것들을 우리 중에 남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정치를 우리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정치는 그 이후에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면서 오늘날의 서구인들이 가장 대표적인 민주주의 정치로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고대 그리스의 역사 문화를 살펴봤는데 이 역사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알려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는 올림픽이라는 그러한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또 도시국가에 훌륭한 문화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는 훌륭한 문화를 남겨주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역사는 로마 제국이나 중세 유럽이나 이렇게 많이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긴 역사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마케도니아나 로마에게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은 철저하게 이민족들을 증오하고 해촉을 했습니다. 자기들만이 유일하게 제일 문화가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만이 헬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헬레네스라는 것은 문화민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바르바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바르바르에서 영어로 바바리아이란 야만인이란 뜻이죠. 바바리아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낭과 자기, 아와 타를 확연하게 구분한 민족이 그리스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족 간에도 전쟁을 하면서 통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몰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게 되면은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에 딱 알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를 보고 고대 그리스의 문화를 보면서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남겨줘야 할 것은 지식과 문화와 민주주의, 이와 같은 전통도 중요하지만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공동체 사회로서 같이 살아나간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